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43탄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저기 그 북경에 가 있죠. 베이징에 가 있어서 이제 가서 시진핑을 아련을 하는 건지 만나서 뭐 또 얘기 중인데, 벌써 이게 오늘이 6월, 잠깐만, 오늘 6월 20일이니까, 석 달 사이에 세 번째 베이징에 가는 거예요. 거의 매달에 한 번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3월 25일 날 처음 베이징 갔고요. 그 다음에 5월 8일 날 베이징을 갔고요. 그리고 6월 20일 날 베이징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베이징 방문에서 두 번째 베이징 방문까지는 2달 걸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이징 방문에서 세 번째 베이징 방문까지 한 달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렇죠. 처음에서 두 번째까지는 뭐 한 달 반 정도 걸렸고요. 굉장히 자주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미국은 이거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북중 사이에, 중국과 북한 사이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저는 이걸 김정은의 막장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주체 노선이라는 게 중소 사이의 줄타기거든요. 이게 주체 노선이 이제 처음에 나온 거는 60년대부터 나오지만, 1956년일 거예요. 1956년에 그 종파 사건 일어나고 나서 김일성이 중소 사이에 줄타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종파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그 해 초에 소련의 고르바초프하고, 그때 그 해에 이제 고르바초프가 그 무렵에 이제 등장했을 때잖아요. 소련의 고르바초프하고 중국의 모택동하고 둘 다 김일성을 드러내자라고 그런 교감이 있었고, 그래서 그해 초부터 김일성을 드러내라라는 그런 시그널을 많이 보냈어요. 소련이. 예를 들면 그 소련 안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소련 고위 그 당 그 간부들을 모아놓고 후르시초프가 그 스탈린을 비하하는 비밀 연설을 한 거를 녹음 테이프에 담아서 그걸 평양에 보내가지고 미리 공개도 안 하고 북한의 주요 간부들을 다 모은 자리에서 실시간 통역으로 들려줬다고요. 이런 거 이제 그 전체주의 권력 게임에서는 굉장히 잔인한 그런 게임인데, 이게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비난한다라는 거를 실시간으로 아무 통보도 안 하고 실시간 통역 돌려준다. 그러니까 통역이 실시간한 소리죠. 미리 무슨 내용인지도 말도 안 해주고. 그 얘기는 김일성 날려라라는 거의 노골적인 시그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해 하마터면 김일성이 날아갈 뻔했어요. 근데 이제 로또를 맞았죠. 하나는 중소 분쟁이 그해부터 격화돼 가지고 소련 입장에선 김일성 날린 다음에 친중 리더십이 들어오는 걸 두려워했고, 중국 입장에선 김일성 날린 다음에 친소 리더십이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김일성을 온전시키는 방향으로 갔고요. 두 번째는 그 해에 헝가리 민주화 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헝가리 국민의 한 0.1% 정도 될 게 수만 명이 숨졌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 김일성 잘못 드러냈다가 그 소요 사태 같은 거 일어나면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김일성을 온전시키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게 돼요. 그해. 그 온전시키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니까 김일성이 나 쫓아내려고 했던 놈들 누구야? 그래가지고 수만 명을 숙청을 하죠. 그게 종파 사건입니다. 종파 숙청입니다. 그게 종파주의자 숙청 사건.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에서는 이 종파주의자 그러면은 너 죽는다 그 소리예요. 굉장히 그 심한 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해 말부터 김일성이 이제 중소 양쪽을 간보기를 하면서 줄을 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나중에 몇 년 후에 근사한 사상적인 이름으로 딱 붙어서 나온 게 주체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주체 노선 버전 1은 중소 사이의 줄타기죠. 그럼 지금 이제 김정은은 주체 노선 버전 2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중 사이의 줄타기를 하려고. 이런 일에 대해서 옛날에 아주 똑똑한 철학자가 멋있는 말을 남겼어요. 역사는 2번 반복된다. 처음엔 비극, 두 번째는 생쇼.
그러니까 history repeats itself. First as a tragedy, second as a farce. 이게 흔히 이제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그 비조 칼 마르크스가 브루메르 18일이라는 책에서 한 소리라고들 짝퉁 좌파들이 떠드는데 브루메르 18일도 안 읽어본 거예요. 브루메르 18일 마르크스의 책 그 대목을 보면 어떤 철학자가 말했듯이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이렇게 돼요. 그 어떤 철학자가 누구냐? 해겔입니다. 해겔이 아마 이게 법철학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주체 노선이라는 게 중소 사이의 줄타기로 장중하고 근사하게 쫙 펼쳐졌어요. 지금 김정은이 시도하는 미중 사이의 줄타기 주체 버전 2는 이거는 김정은의 막장 생쇼가 됩니다. 이게 김정은의 막장 생쇼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중국의 계산이 뭘까요? 중국은 지금 두 개의 과제 혹은 두 개의 떡을 먹고 싶어 해요. 하나는 미국 평론가들이 말하듯이 지금 미국 평론가들, 정치 평론가들은 북한을 중국의 속국으로 보거든요. 바살. 그리고 중국을 대리해서 깡패짓 해야 될 때 나서서 깡패짓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정치 체제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그렇게 자기의 그 속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게 중국의 지금 이루고 싶은 욕망이죠. 두 개의 욕망인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서 무역 전쟁에서 이게 이길 수가 좀 없어요. 이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중국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자유민주 세계 혹은 세계시장 WTO 체제에 내다 파는 물건들이 중국만 공급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약간의 가격 경쟁력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중국제가 통하는 거지 그게 뭐 중국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뭐 아주 비참하게 무릎을 꿇을 정도로까지 몰리면 하나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뭐 포기하겠어요. 당연히 김정은에 대해서 큰 집 노릇하는 거 포기해야 되겠죠. 북한에 대해서. 미중 무역전쟁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죠. 이건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요새 며칠 사이에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서 그래요. 이게 김정은 방문도 이거랑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6월 15일 날 엄청난 충돌이 있었어요. 미국이 연간 약 50조 원, 그러니까 500억 달러, 50조 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55조 원 되죠. 60조 원이나. 55조 원, 그러니까 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의 상품군에 대해서 25% 관세를 6월 15일 날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이거 공식적인 정책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도 상응 규모로 그렇게 보복할 거야 라고 이제 부르짖었다고요. 이게 6월 15일 뭐 6월 16일 이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6월 18일 날 3일 이거 다 현지 시간 기준이에요. 워싱턴 시간 기준이에요. 6월 18일 날 미국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약 220조 원 연간 물량으로 그러니까 2천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여할 것을 검토를 지시를 했다고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6.15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감히 보복한다고 하는데 그 보복 운운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연간 2천억 달러 규모의 우리 화폐 계산으로는 약 연간 200조, 220조 규모의 상품군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여하겠다. 미국이 중국을 조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모든 분야예요.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게 농산물과 자동차인데 농산물이요. 예를 들어 중국이 자기들이 얼마 전에 그거 시도했다 개표 받잖아요. 중국산 콩에
뭐 중국산 콩인가 뭔가에 그 미국 수출을 금지시켰거든요. 미국이 일부 수입하는 농산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 저질른 게 아니라 뻔한 거죠. 그러면 중국은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예를 들면 브라질 콩을 수입을 해요. 그럼 브라질 콩은 옛날에 유럽으로 팔려 나가던 거예요. 그럼 유럽에서는 중국 콩을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냥 한 바퀴 이렇게 테이블이 돈 거지 뭐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상품이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수입선을 대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중국산 콩을 우리가 수입 못해? 그러면 우리 브라질에 수입하지. 그럼 브라질 사람들은 가까운 미국에 잘 수출했네. 그러니까 이제 우린 이건 유럽선 끊어. 그럼 유럽 사람들은 브라질 콩이 동났어. 그럼 중국산 수입하지. 그래서 한 바퀴 서로 도는 거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해도 대개 이런 류의 물건들이에요. 한 바퀴 돌고 만다고요. 공산품들도 그래요. 조금 비싸지긴 하지만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거, 인도에서 생산되는 거, 중남미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대체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 적자가 연간 한 300조, 350조, 400조 규모에 이르고 있어요. 이게 1985년부터 쭉 이렇게 그림처럼 확대돼 갖고 이거는요, 미국 입장에서는 시간과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싸움이에요. 무슨 얘기냐? 중국이 말 좀 듣는 것 같아. 북한에 대해서. 그러면 오케이, 우리 이제 무역전쟁 안 할게. 하고 2018년 6월 달에 무역전쟁 안 해요. 그 다음에 한 3개월 있다가 북한 완전히 무릎 꿇리고 북한을 CBID 길로 완전히 이끈 다음에 10월부터 다시 무역전쟁 또 시작해요. 다시 말하자면 무역에 있어서 데피시트라는 건 항상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적으로 전쟁을 다시 붙었다가 소강 갔다가 또 붙었다가 소강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북한이란 데는요. 한번 CBID 길 들어와서 개혁개방 가면 그래서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사회 체제 자체가 변화돼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엔 그걸로 끝 아니에요. 그 다음에 되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다시 지금의 상황이 다시 반복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북한을 카드로 미국과 무역 전쟁에 딜을 치려고 하는 중국의 태도 자체가 글러먹은 거예요, 이게. 고든 창은 중국은 지금 북한을 이용해서 협상 카드를 만들려고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거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이게 애초에 북한이라는 카드가 북한 김일성 체제라는 카드가 김가열 쪽 사교 전체주의 대량학살 체제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는 거야, 무역전쟁이랑. 왜 그러냐? 무역전쟁은 항상 반복되는 카드고 항상 반복되는 문제고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는 프로젝트라는 거는 한 번 제거 과정에 딱 제대로 궤도 진입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문제 그 전 상황으로 회귀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의 카드를 써봐야 임시 완화 카드로밖에 못 써요. 일회용 임시 카드밖에. 그리고 아마도 예를 들어서 중국제 물건이라는 게 우리도 뭐 중국제 하지만 참 대개의 경우 그 생필품적인 것들이잖아요. 중국제 물건이라는 게 생필품이잖아요. 그 경공업 제품이 많고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무역 제재 한다 그래서 그게 미국 국산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베트남산, 인도산, 브라질산, 멕시코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중국을 글로벌 제조 단지 중 n분의 1 지위로 격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이 무역 제재 한다고요. 무역 제재 한다고 해서 예를 연간 350조 규모의 무역 제재를 한다 그래서 실제로 무역 적자가 중국에 대해서 줄어들 거냐? 아니면 이런 종류 상품에 관한 무역 적자가 줄어들 거냐? 경공업 생필품에 대한 무역 적자가 줄어들 거냐? 안 줄어들어요. 중국에서 수입 안 하면 오히려 딴 데로 튄다고요. 수입선이.
미국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연간 한 이쪽 뭐 이 생필품 경공업 쪽 때문에 주로 이런 중국제 제품 때문에 내가 연간 한 350조 원 무역 적자는 아는데 이 무역 적자 폭을 인도 쪽 혹은 베트남 쪽 혹은 중남미 쪽의 생산기지 쪽에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내가 배려해서 약간 저쪽으로 빼주겠다 이 얘기라고요. 지금 이게. 맞는 판단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글로벌 제조단지 중에 지금은 완탑인데 그걸 약간 하향 조정시키겠다라는 건데 그 하향 조정이 중국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그런 그 압박으로 느껴지겠죠. 자, 이런 게임인데 이거를 지금 뭐 세 달 만에 세 달 사이에 세 번째나 들어간다는 게 김정은이 이게 엄청나게 한 140년 타임머신 타고 바깥으로 돌아간 일이에요. 김정일이 실제적으로 자기 아버지 김일성을 바지사장 만들고 실제적인 국가 지배자가 된 게 1980년대 초예요. 김일성 죽기 한 12년 전에 벌써 그렇게 돼요. 이거 어디서 드러나냐. 그때부터 북한에서 당중앙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 당중앙이 김정일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어떤 공산 전체주의 국가도요. 제2인자를 이런 추상적인 보통 명사로 극존칭한 적이 없어요. 그냥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렇게 부르지 그렇게 불렀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안 부르고 당중앙은 이러이렇게 말씀하셨다. 당중앙은 이러이러하게 결정하셨다. 이미 80년대 초가 되면 김정일이 당중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려요. 그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미 구축했다는 거예요. 거의 자기 아버지를 바지사장으로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그 상태에서도 중국을 안 간다. 김정일이.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94년에 죽고 고난의 행군으로 200만 300만 굶어 죽고 그때도 중국을 안 가요. 김정일은 중국을 언제 가냐. 2000년에서 2011년 사이에 8차례 가요. 그 전에 20년간은 중국 간 적도 없다고요. 11년 동안 8차례밖에 안 가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사진은 아마 2010년에 중국 가서 후진타오 만났을 때 사진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여기에 비하면 지금 김정은은 뭐 거의 중국 문턱이 지금 달아지게 드나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경망스럽게. 이건 마치 1882년 조미조약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1876년에 강화도 일본과 맺은 저기 조약인지 무슨 규약인지는 그래도 이런 구절이 있다고요. 조선국 자주지방 여일본국 보유 평등집권.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는 독립국가로서 일본이란 나라와 더불어 서로 평등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이 똘똘했기 때문에 굉장히 똘똘했기 때문에 조선을 청해 속국으로 인정을 하면 결국은 청을 직접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강화도 조약에 조선이 독립국이라고 박아넣었다고요. 그로부터 6년 후에 조선이 이제 미국과 이제 통상 수호 조약을 맺는데 그때 리홍장이 나와 있어요. 여기 리홍장이 이제 청의 그 당시에 최고 실세거든요. 리홍장이. 이때 리홍장이 조미 수호 조약의 첫 구절에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를 집어넣으려고 그랬다고요. 또 이쪽에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조선 쪽에서. 우리는 청의 속국이기 때문에 우리 조미 수호 조약 같은 거 맺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삐댔다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미국은 이제 그걸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된 게 뭐냐면 조약 자체에는 그게 안 나타나 있는데 조약을 맺고 나서 조선 왕이 즉 고종이 미국 대통령한테 속방 조회문이라는 걸 보내기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 보냈다고요. 속방 조회문이라는 건 뭐냐면 조선은 청의 속국입니다. 그걸 확인드립니다라는 별도의 문서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영국이나 독일하고도 이렇게 조약 맺을 때 아마 이 속방 조회문이 계속 발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조선이 이게 썩었다니까요. 지배층이.
완전 썩은 거예요. 나라를 없애려고 스스로 나서서 난리 부르스를 친 거예요. 그때 보면. 지금 김정은이 문턱이 저렇게 달아지라고 중국을 드나드는 거는 140년 전 속방조회문 쓸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속국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매번 가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속국으로 보호해주냐? 아니라고요. 지금 미국에 몰리고 있으니까 미국과 딜이나 미국에 더 몰리게 되면 그냥 저는 그냥 여기 별 관심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손 털어버린다고 이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막장 도박이라 그럴까? 막장 게임이죠. 뭐 거의. 지금 이 상태가 되면. 막장 생쇼가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지금 중국 드나들면서 계속 중국과 뭐 해보려고 하는 게. 다시 한번 보시죠. 전에 트럼프가 그 말 했었잖아요. 싱가포르 회담 털어버릴 때. 아니, 중국만 다녀오면 이 친구에 빼딱해지냐, 북한은. 그러니까 김정은이 5월 8일 날 중국 다녀온 다음부터 이제 미국에 대해서 막 과격하게 지졌거든요. 그쪽 북한 선전 매체라든지 무슨 여자 무슨 대표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가 야, 중국만 다녀오면 빼딱해지냐 이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미국은 지금 북한은 완전히 경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뭐 신문에는 중국이 이걸 일방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는 둥, 혹은 뭐 중국이 이 완화를 미국한테 뭐 프레셔를 행사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관철시킬 거라는 등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언론에는 글쎄요, 전 그렇게 안 봐요. 이거 완화 안 될 겁니다. 미국이 이거 양보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경제 압박을. 엊그저께도 폼페오가 지금 북한이 이 정도 끌려 나온 것은 경제 압박,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의한 경제 압박이 주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거 가시적인 결과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 그것도 상당 정도 잡힐 때까지 이거 전혀 안 물러날 거라고요. 그럼 중국이 일방적으로 이거 완화시켜요? 미국의 금융제재나 기타 등등에서 보복당할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어차피 경공업 생필품 위주로 무역적자 한 1년에 한 300조, 400조 나는 거 중국 쪽에 그 무역적자를 좀 떡을 줄 거냐, 인도에 좀 떡을 줄 거냐, 브라질에 떡을 줄 거냐, 이렇게 떡 가지고 그냥 떡 나눠주기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자기 경제에 생사를 가늠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미국한테 함부로 덤벼들어가지고 뭐 일방적으로 북한을 봐주기 위해서 대규모로 완화를 시켜요. 물론 국경 밀무역은 터질 수 있어요. 근데 국경 밀무역을 그렇게 밀무역을 트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식적으로 은행 거래가 되던 무역을 밀무역으로 그렇게 터버리면 그건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밀무역화되면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듯이 결제 수단이 현금과 금덩어리가 되어버리니까 북한 체제 시스템의 해체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군사 압박이죠. 전혀 완화 없죠. 진용 정비를 보세요. 유엔 대사의 니키 헤일리. 그 다음에 안보보좌관의 존 볼턴. 그 다음에 CIA의 무서운 독사 같은 공작 전문가 지나 하스펠. 그 다음에 국무장관의 폼페오. 뭐 이런 진용에다가 마지막에 이번에 딱 뛰어든 게 주한 미 대사의 해리 해리스 아니에요. 이 사람 북한 핵에 대해서 태평양 사령관 할 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의회에서. 북한 핵은 북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고자 할 때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걸 가로막고 나서지 못하게 할 목적의 무기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강골이거든요. 그리고 이 군사외교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그리고 엄청난 훌륭한 작전 지휘관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 7월 달에 아마 한국 들어올 거예요, 이제 해리 해리스. 이렇게 해서 진용이 완성되어 있다. 이 진용의 뜻 자체가 뭐냐고요. 여차하면 행동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무역전쟁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몇 개 있어요. 하나는 첫째, 달러가 강세예요. 저 무역전쟁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왜 그러면 중국제 싼 물건 대신에 인도제 한 10% 비싼 물건, 5% 비싼 물건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연간 300조 원 규모의 상품이 생필품, 경공업 생필품이 위주로 해서 그게 한 5%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달러가 강세면 어떡할 텐데? 그럼 달러 계속 강세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연방은행 쪽의 지준율이라든지 이런 거 결정하는데 예금 지준율 그다음에 할인율 결정하는 게 이제 미국은 그 기관의 이름이 멋있어요. 우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인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연방 개방시장위원회예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라 그래요. 그걸. 아무튼 연방 개방시장위원회, 우리 금융통화위원회가 계속해서 지금 저거 올리고 있잖아요. 할인율, 이자율.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달러 강세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경제성장 강세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 연방 개방시장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전망하는 경제성장률은 한 2.8%까지, 거의 3%까지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그걸 한 4%까지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이상적 경제성장률이 2%대예요. 3% 정도가 맥스예요. 그 이상 되면 과열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과열될 것 같으면 무슨 짓을 하겠냐고요, 미국이. 경제 과열될 것 같으면은 이자율 올리는 거거든요. 이자율 올리면은 달러 더 강해지거든요. 달러 더 강해지면 외환의, 그러니까 이 수입 물건에 관한 인플레 압력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중국 압박하기 좋다고요, 지금. 거기다 그동안 우리만 봐도 알잖아요. 중국에 있던 기업들이 계속 동남아, 베트남 이런 데로 계속 넘어가잖아요. 이건 우리의 경우에서만 봐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이 생산해 오던 것들을 대신 생산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졌다고요. 굉장히 많아졌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가지는 무역전쟁 여건이 그 조건이 좀 달라요. 이제 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너 그래? 한 번에 말아서 일 처리하는 수 있다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미국이 김정은한테 자꾸 그거 강조했잖아요. 단 한 번뿐인 기회다. 이거는 니혼게이자에서도 계속 이런 표현이 나왔었고요.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틀어진 미북 회담 동영상 4분짜리에 보면 그러니까 단 한 번뿐인 기회, a chance which may not be repeated. 그러니까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이 위대한 기회라는 그런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미국이 그냥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본다. 왜 그러냐면 이걸 계속해서 끌어봐야 말하자면은 북한이 엉뚱한 개발을 더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위험만 높아지니까 자기 나름대로 타임테이블을 정하고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트럼프의 마지막 행동을 결정할 때 가장 제약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이거 만약에 예방전쟁 같은 군사행동을 할 때, 그러면 이제 네이션 빌딩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이라크도 들어가서 네이션 빌딩에 굉장히 애먹고 있잖아요. 10몇 년 동안 네이션 빌딩 작업 중이잖아요. 지금 15년째. 아프간도 그렇고요. 그럼 북한을 예방전쟁을 해서 다국적군 혹은 이게 깃발을 들고 북한을 접수했을 때 그때 국가 건설이 가능하겠냐. 그때 또 발목 잡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그때 잘못 발목이 잡혀버리면은 굉장히 커다란 미국 국내적으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되잖아요. 트럼프가. 그거가 아마 가장 트럼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일일 거예요. 근데
그런 국가 건설 때 발목을 잡힌다든지 혹은 그 예방전쟁 과정에서 좀 뭐 이상한 그 약간 이 방해 공작에 들어오는 소스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저렇게 엄청난 레버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미국이 감당해야 될 위험, 즉 국가 건설 과정에서 북한을 다시 말하자면 북한을 임시행정기구 같은 거와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으로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그 이행을 자유민주 노스코리아의 건설까지 국가 건설까지 이렇게 이어주는 그게 한 5년 10년짜리 프로젝트일 텐데 이 과정에서 최소한 중국 쪽 방해 정도는 미국이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제 그 뭔 소리야? 지금 뭐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다 무릎 꿇고 지금 뭐 중국하고 김정은 짝짝꿍한 데서 이제 꼼짝도 못하게 된 것 같고 다 이러는데 왜 지금 너 혼자서 백모 혼자서 뇌내망상에 희망 고문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힘만 가지고 따져보자고 힘만. 미국의 지금 경제 상태, 미국의 군사력 상태, 미국의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의 그 뒷받침하는 힘, 이거 따져보면 제 느낌은 그래요. 이 정말 무시무시한 경우인데 호랑이가 말이에요. 이빨을 안 드러내고 움츠리고 있는 거 발톱 다 감아놓고 그리고 우리 좀 잘 놀자. 얌전하게 놀아야지.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이게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발톱도 안 드러내고 여기 분명히 뭔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중층적 복선이 깔려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우리는 근데 그러면 이런 일이 자꾸 이제 진행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한심한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은 북한의 이제 그 김과혈 쪽 사교 전체주의 대량 학살 체제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조만간에 끝날 텐데 우리가 뭐 준비되어 있냐. 우리의 정신이나 멘탈이 준비되어 있냐. 우리의 철학, 인간관, 세계관, 가치관이 준비되어 있냐. 관점이 준비되어 있냐. 그다음에 우리의 정당 리더십이 준비되어 있냐. 정당 정치. 지금 뭐 야당들 다 이제 거의 뭐 빈사 상태 혹은 안락사 상태로 스스로 막 걸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의 자유시민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냐. 그다음 우리 지식인들이 좀 이렇게 배짱 있고 좀 더 진실을 존중하는 그런 얘기를 좀 더 활발히 하는 분위기가 돼 있냐. 지금도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글쎄요. 저하고 뭐 이충곤 박사님하고 한 두세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매일 뭐 트럼프 욕하고 미국 욕해야 자유우파라고 행세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죠. 아마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사람들이 영악해요. 영악하고 굉장히 간사할 정도로 영악해서 한번 감 잡으면 또 그 방향으로 한꺼번에 쫙 줄 서서 방향 정리되는데 뭐 거의 순식간에 정리되니까 뭐 우리 탄핵 때 봤잖아요. 한번 저거다라고 바람 딱 잡히니까 그냥 메이저 언론서부터 정당서부터 사법부 뭐 전부 다 순식간에 쫙 정리되잖아요. 한 달 사이에. 또 그렇게 또 정리되겠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든든한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배짱 전혀 잃을 거 없이 그냥 우리 가야 될 길 뚜벅뚜벅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말 뚜벅뚜벅 해나가면 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